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질시대 하면서 대멸종이라고 하는 사건을 배웠죠. 그렇죠? 생물들이 대량으로 이제 멸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생물과의 수 그래프 봤을 때 대멸종이 일어나면은 생물들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멸종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됐죠? 생물들이 다시 다양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환경이 변하면요. 그 변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많아서 뭐 죽긴 하는데, 변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생물들이요,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진화를 통해서 뭐 한다?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생물들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이랑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라고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지리적 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진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이 두 가지 변이랑 자연 선택으로 생물들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변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형질이라고 하는 건 생물 개체가 갖는 형태나 아니면은 성질 따위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사자랑 호랑이가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 어때?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거는요, 자, 변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애초에 다른 종이라고 해가지고요, 변이라는 말을 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변이는 언제 쓰는 말이야?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당벌레인데 무늬가 달라. 같은 얼룩말인데 무늬가 달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형질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피부색 같은 거 있잖아. 피부색 사람마다 전부 다 어때? 살짝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피부색에 변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차이가 나타나요?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혈액형, 누구는 A형인데 누구는 B형이고 뭐 누구는 O형이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인간은 혈액형에 변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는 뭐 피부색에 대한 변이가 있다. 혈액형에 대한 변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언제 배웠어? 이거 통합과학 1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요,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나 양이 달라가지고요,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랑 양은 뭐 때문에 다른 거야?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차이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가 뭐야? DNA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 부른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다? 변이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내 쌍둥이가 있어요. 그렇죠? 쌍둥이가 있는데 만약에 내일 내가 해변가를 가가지고요, 피부를 다 태운 거야. 그러면은 쌍둥이랑 나 사이에는요, 피부색에 대한 변이가 나타났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변이라 부르고요. 저런 것도 변이라 부르는데, 자,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변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겠죠. 네. 자,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일반적인 변이를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이다?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를요, 우리가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당연히 유전자는요,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뭐가 나타난다?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뭐 교과서마다 이 비유전적 변이가 안 실려있는 교과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요, 이 유전적 변이를 말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면에 비유전적 변이는 뭐가 있어요? 자, 환경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를요, 우리가 비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요,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비유전적 변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당연히 자손에게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얻은 이제 획득 형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도대체 왜 유전자 차이가 나타나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장난하십니까? 선생님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똑같은 부모님일지라도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 1년이에요. 그렇죠? 왜 나랑 누나는요,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도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게 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유성생식입니다. 참고로 유성생식에서 저 생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요, 생식이라고 부르고요. 유성이라는 말은 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즉, 암컷, 수컷,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유성생식을 이제 교과서상에서는요,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요, 생식세포에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걸로 한번 돌아가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빠랑 엄마가 있어요. 자, 아빠랑 엄마가, 자, 혈액형이요, 다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빠 A형, 엄마 B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자, 혈액형에 대한 변이가 있는 겁니다. 아빠랑 엄마는. 그렇죠? 근데 그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공부했냐? 유전자, DNA라고 하는 건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염색체가 DNA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DNA의 일부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요, 이제 A형 유전자랑 O형 유전자를요,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근데 왜 유전자가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왜 아빠는 O형이 아니라 A형이에요?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다를 경우는 둘 중 하나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멘델의 우열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아빠는요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엄마는요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서 자손을 낳을 텐데 그때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면요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동물 같은 경우는 정자랑 난자가 생식세포에 해당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요 꽃가루랑 난세포가 생식세포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냐 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사람의 염색체는요 몇 개가 있냐면요 46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자기한테 있는 염색체 46개를요 다 물려주고요 엄마도 자기한테 있는 염색체를 46개를 다 물려주게 된다면은요 자손은 염색체가 92개가 되죠. 그러면은요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면 염색체가 46개가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빠는요 자기한테 있는 염색체 중에 몇 개만 절반만 물려줘야 되고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절반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 자기한테 있는 염색체의 절반만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세포 분열을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죠. 그렇죠? 근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핵심이 뭐야? 변이가 왜 나타나는데 이거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아빠는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있는 염색체 전부 다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야. 둘 중 하나만 절반만 물려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아빠는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B라고 하는 유전자를요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O라고 하는 유전자를요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엄마도요 이런 식으로 자손에게 아이고야 아빠가 왜 B를 물려줘 A를 물려줄 수도 있지만 O를 물려줄 수도 있고 엄마 같은 경우는요 B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지만 O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자랑 난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네들이요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A, B형이 탄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형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A랑 O랑 만나면 다시 A형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B형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예. B랑 O랑 만나면 역시 B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랑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O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똑같은 부모일지라도요 이런 식으로 자손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일단 첫 번째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다양합니다.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다양해요. 그렇죠?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생식세포가 누구랑 만나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조합될 확률의 가짓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까닭 부모의 유전자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로서 그렇죠?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그 생식세포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똑같은 부모일지라도요 태어나는 자손이 다르게 된다라는 건데, 자 반면에 우리가 세균 같은 애들 있죠. 예, 세균 같은 애들은요 어떻게 자손을 남기냐, 세포 분열을 하잖아. 얘가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자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을요, 얘를 무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이 없죠?
암컷, 수컷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손을 남길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기는 걸 무성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요. 부모랑 자손의 유전자가 100%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세균은요. 다양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세균은 다양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양한 세균이 만들어지게 됐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돌연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변이가 나타나는 두 번째 원인에 뭐가 있다?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말이었죠. 자, 세균이 이런 식으로 DNA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뭐 자외선이라든지 뭐 X선이라든지 뭐 감마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화학물질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염기서열이요 살짝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염기서열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유전자가 바뀌잖아. 그럼 유전자가 바뀌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랑 양이 달라지면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발생하는 변이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균은요.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요. 새로운 이제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이제 다양한 세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암세포 같은 게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요, 동물 있죠? 이런 식으로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은요,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잖아? 정자랑 난자 같은 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요, 부모에게 어떤 유전자를 자손에게 이제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요. 돌연변이에 의해서도요.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요. 자, 뭐에 의해서 DNA에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요.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A형, 엄마가 B형인데 자손에게서 O형이 탄생했어. 그러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냐?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자손이 그냥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가지고 있었어. 원래부터 숨겨져 있었을 뿐이야. 오케이? 하지만 돌연변이는요, 진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이제 핵심 과정입니다. 얘가 새로운 유전자를요,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없었잖아? 그럼 아마 지상의 생명체들은 진즉에 멸종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돌연변이가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이는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에는요, 이 변이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고,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해. 뭔가 기존에 있던 환경이 변했어요. 뭐 기온이 뭐 상승한다라거나 아니면 강수량이 뭐 감소한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이 변할 수 있겠죠. 예. 그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개체들이 있을 거고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애들은 뭐 추위를 잘 견디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추위를 못 견디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빙하기가 왔을 때 추위를 잘 견디는 애들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추위를 못 견디는 애들은요. 죽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아가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자손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추위에 잘 견뎌. 내 마누라도 뭐 추위에 잘 견뎌. 그래서 자손이 태어나면 추위에 당연히 잘 견딜 것 같지 않겠니? 아니, 배구 선수랑 결혼하면은
자손이 태어나면은 키 작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예상을 안 하잖아. 뭐 돌연변이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래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아가지고요. 자신과 비슷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자연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의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말 그대로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잘 살아남았으니까, 잘 적응했으니까, 우월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라고 해도 되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뭐 우월한 변이, 열등한 변이 이런 것들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변이가 이제 환경 변화에 유리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불리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개념은요 변이에서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월한 놈이 살아남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반대겠죠. 살아남는 놈이 우월하겠죠. 둘 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생존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냐, 생존에 이제 뭐 잘 적응하는 개체들이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애들이 살아남냐, 그거를 말하는 거지 우월하다 열등하다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월하다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변이는 다양할 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잘 적응하는 놈들도 있고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놈들도 있을 거고요, 잘 적응한 놈들은 살아남는 거고요, 잘 못 적응한 놈들은 죽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죠? 그거를 같이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제, 저기, 교재 나와 있죠? 23페이지에, 밑에. 자, 갈라파고스 섬에 살고 있는요, 핀치새들입니다. 우리가 갈라파고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의 섬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제도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 군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핀치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었는데요, 핀치의 부리 모양이요, 굉장히 다양하더라, 이런 말이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들이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이죠. 그렇죠? 애초에, 자, 핀치에 조상이 있었겠죠. 그렇죠? 핀치 조상님들. 그렇죠? 자, 어떤 애들이 있었냐. 자, 핀치새인데요. 어떤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도 있을 것이고요. 자, 어떤 애들은요, 짧고 뭉툭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부리 모양이 다양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핀치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날아 들어왔어요. 오케이? 근데 이 섬마다 당연히 먹이 환경이 다를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섬이라고 B라고 하는 섬이 있다라고 치면은, 자, A라고 하는 섬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선인장이 많은 환경이래요. 새들이 먹을 게 선인장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반면 B라고 하는 섬에는요, 딱딱한 열매들만 많더라 이런 말이에요. 새들이 이런 것밖에 못 먹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런 집단이요, 여기로 날아 들어왔을 때, 이런 집단이 여기로 날아 들어왔을 때, A라고 하는 섬에서는요, 어떤 애들이 더 환경에 잘 적응하겠냐라는 말이죠. 어떤 애들이 더 생존에 유리하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상해보면은 너무 당연하게도요, 선인장을 파먹고 살려면요, 짧고 뭉툭한 부리보다는요, 길고 뾰족한 부리가 더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선인장을요, 막 파먹고 자라면서요, 이제 자기랑 비슷한 자손을 남길 거다 이런 말이었죠. 자, 반면 이렇게
짧고 뭉툭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선인장을 파먹지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죽을 겁니다. 그렇죠? 예, 유전자 풀에서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가지고요, 이런 애들이 자손을 낳게 되면은요, 또 지랑 비슷한 애들을 낳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섬에서는요, 이렇게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반면 B라고 하는 섬에서는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딱딱한 열매들이 많으니까 딱딱한 열매를 부셔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딱딱한 열매를 깨부시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죽어버리게 되고, 반면 이렇게 짧고 뭉툭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들은요, 이제 이 열매를요 잘 부셔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생존에 유리해가지고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자손을 낳게 되면은요, 당연히 자기랑 닮은 애들을 낳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B라고 하는 섬에서는요, 이렇게 짧고 뭉툭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들이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매우 많이 흐르잖아. 예, 이 상태로 시간이 매우 많이 흐르다 보면은요, 얘랑 얘가 교배를 해가지고요, 새끼를 못 낳을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오케이? 얘랑 교배해서 새끼를 못 낳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어요. 예, 원래는 얘랑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각각의 섬에서 먹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먹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는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자손을 남기게 됐고, 이런 섬에서는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자손을 남기게 되고, 이 과정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얘랑 얘는요, 서로 다른 종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종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분화가 일어난 거를요, 우리는요,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 종분화가 일어난 게 진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양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진화입니다. 오케이? 피카츄가 라이츄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조상은 다양했는데, 오케이? 같은 종이었어? 다양한 놈들이 있었어. 근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기랑 비슷한 자손을 남겼어. 그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이 되어버렸어. 종분화가 일어났어. 우리가 그거를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화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런 식으로요, 진화, 이따가 또 다루게 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개체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화라고 하는 건 집단을 관찰하는 현상이에요. 개체군을 관찰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개체군에서 변화가 나타났어? 그럼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도 말했죠? 얘가 우월하니? 얘가 우월하니? 여기서는 얘가 우월한 거니? 여기서는 그럼 안 우월한 거니?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월하다, 열등하다가 없어요. A라고 하는 환경에서는요, 얘가 생존에 유리하고요. B라고 하는 환경에서는요, 얘가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그냥 생존에 유불리만 있을 뿐이지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적성이라든지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여기에서 이 새들이요, 나는 부리가 길어져야지 하면서 부리가 길어진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요, 똑똑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부리가 짧은 애들은 그냥 죽었을 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자기랑 비슷한 자손을 남겼을 뿐이야.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생물들이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게. 방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에 적응해가지고요, 살아남는 애들이요,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지능이 높은 쪽으로 진화가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성, 방향성이 없다, 진화에는. 그리고 생물들은요,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이제 집단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부른다. 개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체의 집단이 개체군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오케이?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자연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유전자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를 조사해 보니까 이 아프리카 있죠? 네, 아프리카 대륙에 중앙에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말이죠. 참고로 그 서구 열강들 있죠. 대항해 시대 때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이요, 식민지 지배하러 갈 때 이제 아프리카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갔을 때 걔네들이요, 중앙 아프리카부터 식민지로 만들었냐?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서구 열강들이요, 식민지 갈 때 여기 희망봉이라고 있죠? 예,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왜 중앙 아프리카가 더 가까운데 여기 들어가지 못했냐? 참고로 들어가면 바로 뒤집니다. 그렇죠? 예, 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말라리아가 엄청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말라리아 걸리잖아. 예, 치료제 안 맞으면은요, 치사율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라리아의 분포 지역을 봤거든요. 이런 곳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서식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라리아가 그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근데 이상하지 않니? 말라리아가 분포하는 지역이랑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포하는 지역이랑 대체로 일치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예,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요, 정상인들은요, 말라리아 걸리면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거든요. 근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라리아에 대해서 면역입니다. 그렇죠? 말라리아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려도 멀쩡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생존에 여기에서 유리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누구보다 오히려 정상인들보다는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니까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살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우월한 거니? 열등한 거니?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으면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생존에 불리해.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차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장소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요, 말라리아가 만약에 지구를 다 덮어버리잖아? 그러면요, 정상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뒤질 거고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요, 인류가 형질이 이런 식으로 전환될 겁니다. 진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집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진화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자,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 번째 사례.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 살고 있는요, 후추 나방의 진화를요,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자, 일단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이 나무에, 숲에 지의류라고 하는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오케이? 지의류가 뭔데요?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곰팡이 같은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 지의류가 밝은색이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이런 지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후추나방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흰색 후추나방이 있고요, 검은색 후추나방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더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냐면요. 검은색 후추다방이 더 눈에 잘 띌 수밖에 없겠죠. 흰색은 지일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보호색을 띠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런 애들은요,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극소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막 검은색이 흰색으로 변한 거 아닙니다. 오케이? 검은색은 흰색이 너 생존에 유리하네. 흰색으로 변해야지.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검은색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어. 못 바꿔. 예, 그 다음에 새가 날아오잖아. 검은색이 눈에 띄죠. 예, 먼저 그냥 잡아먹힐 뿐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한 개체의 유전자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기 오염이 엄청 심각해지면서 지류가 멸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흰색 후추나방이랑 검은색 후추나방이 있잖아. 그럼 이제 오히려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 눈에 잘 띄게 되면서 얘네들이 먼저 잡아먹히면서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요. 얘네들이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선택으로 이렇게 검은색 후추다방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있어도요.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흰색이 우월하니, 검은색이 우월하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흰색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했다가 이런 환경이 되면요 생존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검은색은요 이런 곳에서는 불리하다가 이런 곳에서는 생존에 유리해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요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개체군이요 어떤 개체군이었죠? 흰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개체군이었죠. 여기서는요 검은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체군으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개체군의 유전자 비율이 변하는 현상을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것을 진화라 부릅니다. 피카츄가 라이츄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집단의 유전자 비율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추다방의 진화 사례 자연 선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변이랑 자연 선택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기 24페이지 4번에 있는 딱정벌레 똑같습니다. 그렇죠? 딱정벌레 색깔 다양했죠? 근데 만약에 숲이 불타버리잖아? 그럼 검은색이 생존에 유리해가지고 비율이 증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5번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자,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의 출현. 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그쵸? 첫 번째는 항생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항생제는요, 세균에 있는 세포벽을요, 파괴하는 성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우리가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성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내성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에 견디는 성질을요, 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균은요, 항생제를 맞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항생제를 맞아도 죽지 않는 세균을 항생제 내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어떤 식으로 출현을 하게 되는 거냐를 한번 자연선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존에 이렇게 생티가 있는데 여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없는 애들이 있겠죠? 참고로 항생제 내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통 생존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성이 없는 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내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통 생존에 유리한 게 아니니까. 내성이 있는 애들이요,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균을 제거하려고 여기서 항생제를 뿌리잖아. 참고로 항생제를 뿌리다라는 걸 항생제를 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생제를 뿌려버리면은 어떤 애들이 죽겠니? 당연히
내성이 없는 애들이 죽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성이 없는 애들이 죽고 내성이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남고 내성이 없는 애들도 일부는 살아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균은 곧 있으면은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균의 증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세균은 증식을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성이 있는 애 절반, 내성이 없는 애 절반, 이런 식으로 집단의 유전자 비율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 여기서 다시 항생제를 뿌리잖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내성이 없는 애들이 역시 먼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성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게 될 거고요. 걔네들이요, 자손을 낳게 되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하게 되면은요, 돌연변이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내성이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항생제를 뿌려도요, 세균이 죽지를 않으니까 항생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요,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내성이 있는 애들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생제는요,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함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의사 처방이 있지 않은 이상은요, 우리가 함부로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이제 저기 24페이지에 있는 1번처럼 나오거든요. 우리 24페이지에 있는 1번 같이 문제 풀면서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출현하는 과정에 관한 모의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실험 과정 보시면요, 세균 모형 A랑 B를 준비한대요. 근데 A는 털실로 만든 모형이고요, B는 스타이로폼으로 만든 모형이래요. 근데 쟁반에 A를요 36개, B를요 4개를 넣어가지고 1세대를 만든대요. 자, 1세대에는요 털실로 만든 모형 A랑 스타이로폼으로 만든 모형 B를 준비하는데 얘 36개, 얘 4개를 준비한대요. 그렇죠? 자, 근데 실험 과정 다해서 벨크로 테이프로요 세균 모형을 찍어 20개를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개를 제거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벨크로 테이프가 뭔지 아시죠? 벨크로 테이프는 참고로 찍찍이 말하는 건 찍찍이, 그렇죠? 근데 그 찍찍이에 털실로 만든 모형이 더 잘 달라붙겠니? 아니면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모형이 더 잘 달라붙겠니? 당연히 아무리 봐도 털실로 만든 게 잘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20개를 제거한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털실 20개를 제거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20개를 제거한 다음에 지금 과정 라에서 무슨 짓을 한다라고 했냐면은요, 이 쟁반에 남은 것과 같은 세균 모형을요 각각의 수만큼 더해가지고 2세대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1세대에 36개 다 해서 20개를 제거합니다. 몇 개 남아있어요? 16개 남아있죠? 그 다음에 몇 개를 더한다? 16개를 더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1세대 4개 있죠? 다 해서 제거 안 됩니다. 이제 라에서 남은 것과 같은 개수만큼을 더해준다라고 했으니까 4개를 더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었다? 2세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36개에서 20개 제거한 다음에 16개 더하잖아. 그러면은 몇 개가 되죠? 3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4개에서 4개를 더했으니까 몇 개가 됐다? 8개가 됐다라는 거죠. 2세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짓을요, 똑같이 반복을 해가지고요, 뭘 만들어라? 3세대랑 4세대에는요, 각각의 세균 모형이 몇 개씩 있을지를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라 라는 말입니다. 자, 똑같은 짓 하면 돼요. 32개에서 20개 제거하세요. 그럼 몇 개 남아요? 12개 남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되죠? 24개 되겠죠?
8개다가 그냥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16개 되겠죠. 예. 자, 4세대로 갔을 때 20개 제거하세요. 그럼 4개 남죠? 예, 남은 거 곱하기 2 하면은 8개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32개. 그래서 3세대랑 4세대는요, 요런 식으로 개수가 적힐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에 A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모형이냐라고 말했는데 틀린 말이죠. 벨크로 테이프에 의해 가지고요. A는요, 점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가지고요. 원래는 36개였는데 이제 8개가 됐잖아. 생존에 불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A는 항생제의 내성이 없는 세균, B가 내성이 있는 세균을 의미하는 자료겠습니다. 자, 3번 벨크로 테이프는 항생제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예, 얘가 세균 모형을 제거하고 있으니까. 예. 4번의 기억은 살아남은 세균의 증식을 의미한다. 각각의 수만큼 더하는 과정. 세균이 세포 분열해가지고 증식을 하는 거를 알려주는 자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4번의 기억, 살아남은 세균의 증식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물들은요, 변이랑 자연 선택을 통해서요,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런다? 생물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게 진화를 설명하는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지금요, 이제 정설로 자리 잡은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습성이 변하는 현상을요,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요, 보통 생물들의 진화를요, 느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10년, 100년, 1000년으로 보통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에 걸쳐서 생물들은요,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요, 생명체들이 당연히 진화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계속 진화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렇죠? 그리고 이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가설, 오케이? 예, 가설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미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자연 선택설입니다. 누가 주장했냐면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제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요, 생물들은요,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냐, 이것을 우리가 4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 선택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생물들은요,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남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현상을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과잉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들은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남기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손들은요, 저마다 이제 형태라든지 성질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물론 이 와중에 돌연변이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렇게 자손을 너무 많이 나타나 보니까 뭐가 일어나게 돼요? 먹이랑 서식지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먹이랑 서식지를 두고요,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 생존 경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당연하게도 아까 말했죠? 우월한 애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애들이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뭐라 한다고 했죠?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 생존에 가장 유리한 놈이 살아남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요, 자기랑 닮은 자손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요, 유전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리고 그 과정이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생물 집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생물 집단의 유전자 비율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종분화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찰스 다윈의 자연택설은요,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 대표적인 진화 사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과정 있죠? 요거를요, 자연 선택설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기린에는요, 어떤 애들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목이요, 굉장히 긴 기린도 있었을 것이고요. 목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케이? 예. 기린마다 목 길이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짧은 기린도 있고, 긴 기린도 있고, 중간 기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지고 있는 기린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애들이 보통 아프리카 같은 데 살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가 점점 이제 강수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풀이요, 이제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린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이제 어디에 있다? 나무에 있는 새순이 있죠. 그렇죠? 나뭇잎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목이 긴 애들은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가 있죠.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말이야. 반면 이 목이 짧은 기린들은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지 못하겠죠. 생존에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뭐한다?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고요. 이런 애들이요, 자손을 낳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목이 긴 기린 낳겠지. 아까 말했잖아. 배구 선수랑 결혼하면은 자손이 보통 키가 크겠지. 작은 자손 나온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자손을 낳게 되면은요, 어떤 애들,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또 이런 애들이 또 자손을 남기게 되면서 또 목이 긴 기린을 낳게 되고, 이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은요, 이 기린 집단에서 목이 짧은 애들은요, 점점 유전자 풀에서 제거가 되고요, 목이 긴 애들이요, 점점점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재 기린 집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린의 진화를 자연선택설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연택설, 그럴듯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발표할 당시에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겠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자연택설도요, 그 당시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한계점 뭐냐? 자, 첫 번째, 과학자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 다윈, 네 말은 알겠어. 근데 왜 애초부터 왜 목이 긴 기린이랑 왜 목이 짧은 기린이 있어? 이 변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요, 다윈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윈이 이거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요, 유전자 없었고요, 몰랐고요, 염색체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요, 당시에는요, 설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있지. 지금은 유전자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야, 그거 돌연변이랑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야. 설명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하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야, 목이 긴 기린이 왜 목이 긴 기린 나와?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역시 다윈은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역시 유전의 원리를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뒤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멘델이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면서 유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은 이게 한계점이 아니죠. 지금은 이미 보완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길이 내 목이 길어진 거죠. 자연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는요, 참고로 교재에다가 적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내용을요,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로 용불용설의 핵심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이 호불호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호가 좋아하다, 불호가 싫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용불용설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은 사용하다, 불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용불용설에 따르면요, 자, 사용하는 기관은요, 발달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게 되면서 생물들은요, 모습이 점차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을 용불용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싸하죠, 얘도. 그렇죠? 아니, 맞지 않습니까? 근육 같은 거 사용하는 기관 발달하게 되잖아요. 네, 라고 말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한 개체 내에서는요,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당연히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요. 근육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 퇴화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발달시킨 근육을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오케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라마르크는요, 이걸 우리가 획득형질이라 부르죠. 그렇죠? 예. 비유전적 변이라고 부르잖아. 환경차에서 발생한 변이. 비유전적 변이. 이거를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밝혀졌잖아. 이거는 유전자가 바뀌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가꾸더라도요,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폐기된 이론입니다. 용불용설의 한계는요, 우리가 이렇게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이거를 뭐라 부르죠? 획득형질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획득형질은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이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주 나오니까. 자연특설이랑 비교해서. 그렇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다윈은요, 자연특설로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과정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연택에는요, 이런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성선택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뿔소 같은 애들 있죠? 뿔이 길어야지요, 암컷들이 더 좋아해가지고요, 걔랑 교배해가지고 자손을 남긴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존에 유리할지라도요, 암컷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면은요,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요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진 과정이요, 그게 생존에 유리해서인지 아니면 암컷에 의해서 성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길어진 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작이 깃털 굉장히 화려하죠. 생각해봐, 공작이 깃털이 그렇게 화려하면은 눈에 잘 띌 거 아니야. 그럼 다른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히니까 생존이 불리할 거 아니야. 근데 현재 공작이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런 말이야. 암컷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털 무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깃털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요, 암컷에 의해서 선택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요,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배우시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으로요, 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화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진화는요, 개체를 보는 현상이 아닙니다.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체군에 나타나는 변화를 진화라 불러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라고 원래 얘기를 하거든요. 유전자 풀장할 때 그 풀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유전자 비율이라고 할게요.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난다. 유전자 비율의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체군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내 손가락이 하나가 더 달려서 6개가 된 거야. 그럼 나한테 선생님 손가락 5개에서 6개로 진화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손가락에 변이가 나타나셨네요. 돌연변이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소리죠. 그쵸? 하지만 네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0만 년 뒤로 갔어. 타임머신 타고 100만 년 뒤에 가보니까 인간 있죠? 예, 인류가 손가락이 전부 다 6개가 되어 있었대. 그러면은 인류의 진화가 일어난 게 맞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개체군으로 본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기린이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존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고요. 불리한 애들이 죽는 겁니다. 목적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진화에는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들은 당연히 고등생물로 진화한다 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생물들이요 당연히 지능이 뛰어난 게 생존에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지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생물들은 지능이 높아지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세균 있죠? 엄청 많이 번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균이 지능이 높니? 그렇지가 않다 이란 말이에요. 세균은요, 어떤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잖아? 그럼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환경에 엄청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잖아? 인간은 싹 다 멸종해도요, 세균은요, 일부는 살아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요, 생존에 꼭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봐봐. 곧 있으면은요, 인간 아마 서로 전쟁하다가 멸종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기후변화로 멸종할 겁니다. 기후변화로. 그렇죠? 더위에 못 견뎌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잘 정리를 했고요. 자, 26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이 다윈이 자연택을 발표했을 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많이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요, 생명과학에 엄청난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요, 막 이런 식으로 생물들을 분류했다 이런 말이에요. 막 상어랑 막 고래랑 막 사람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뭐 물에 사는 애들, 여기 육지에 사는 인간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생명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생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하죠. 얘는요, 알을 낳는 애들, 어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고래랑 사람은요, 이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기르는 포유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생물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고래랑 사람이 더 가깝고요. 상어가 조금 더 멀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고래랑 사람은 공통조상이 언젠간 있었을 것이고 상어, 고래, 사람은요 언젠가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뭐로부터 분자 생물학을 이용해서 DNA 염기서열 뜯어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물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유연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연관계를 파악해서 생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요. 계통분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고요. 분자생물학 같은 거라든지 유전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 이제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은요,
우리는요, 과거 생물로부터 진화한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윈을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니네 조상님은 뭐 원숭이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말이죠. 자, 원숭이랑 인간은요, 지금 이미 공통조상으로부터 분화된 다른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님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원숭이랑 인간의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진화 멈춘 거 아닙니다. 오케이? 원숭이는 원숭이 나름대로 계속 진화를 할 거고요. 인간도요, 인간 나름대로 계속 진화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다만 그게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뿐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 돼?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냐. 그렇죠? 예. 자연 선택과 변이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종으로 나눠지는 거지. 종분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 니네 조상님은 원숭이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인간들은요. 다 다윈의 자연택서를요. 잘못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대충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일단 종교 쪽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여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기존에는요.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제 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야? 예. 자, 지금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의 정점에 있는 게 뭐다? 그게 인간이다. 가장 하등한 애들이 뭐 식물 같은 애들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즉, 생물들은 변화하지 않고 뭐가 있다? 위계라고 하는 게 있다. 고등생물, 하등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다윈의 자연택이 발표됐다. 그래가지고 생명체들은 과거에 공통조상이 있었고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진화해서 현재 다양한 생물들이 되었고 인간은 그 다양한 생물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뀐 겁니다. 즉 인간이요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생명체 중에 그냥 하나였을 뿐이다. 지금 생존에 유리해가지고요 번성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요 이거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그냥 하찮은 그냥 모든 생명체 중에서 그냥 하나였을 뿐이야. 우린 특별한 게 없어. 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게 아니야. 예.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혼돈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과학하고 있는데 웬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업들도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뭘 하게 돼요? 경쟁을 하게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선택받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자연택 될 거고요. 그리고 살아남는 애들이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요.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악용이 되는 거죠. 그쵸? 어디에?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니네는 열등한 민족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악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가장 잘 악용한 거죠. 우생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인간인데 급을 나눠버린 거죠. 우리는 우월한 민족, 너네는 열등한 민족, 그렇죠? 근데 인간은 다 같은 종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은 인간이라 가지고요. 예, 우월하다 열등하다 개념이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고요. 예, 인간의 종이라고 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느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요, 그냥 하나의 종이에요, 그렇죠?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요, 개 있죠, 개. 개랑 늑대 있죠?
참고로 같은 종입니다. 오케이? 걔랑 늑대랑 같은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별로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개랑 늑대보다도요, 거의 유전자 차이가 없는 게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요, 엄청나게 유전자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들의 유전자 차이는요, 0.01%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이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제 나쁜 개념에 이제 악용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윈은 우월하다 열등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월한 내가 살아남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잘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있을 텐데, 잘 적응하는 애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걔네들이랑 비슷한 자손을 남기게 되면서 생물 집단이 조금씩 변하게 될 거야. 그걸 진화라 부른다. 오케이? 예, 라는 게 끝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연선택설의 마지막 주제. 예. 자, 그러면은요, 자연선택설에 따르면요, 지금 있는 생명체들은요, 과거 생물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낳은 부모가 있을 거고요, 낳은 부모가 있을 거고요, 낳은 부모가 있을 거고요, 낳은 부모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뭐가 나온다?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홀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주장했던 화학 진화설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예. 그리고 화학 진화설이요,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생명체들은요, 어디로부터 탄생했다, 그냥 원시 대기로부터 탄생했다라는 가설이에요. 참고로 이제 원시 대기에 자 어떤 기체들이 있었냐, 이런 기체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메테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암모니아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원시 대기에 이런 다양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환원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성 기체들이 존재했는데 이런 환원성 기체가 있는 원시 대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번개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질 것이다?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런 애들이요, 막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런 애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추게 되는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화학진화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화학진화설이 맞는지 틀린지를요, 검증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27페이지 거기 밀러의 실험이라고 나와 있죠. 예. 밀러라고 하는 사람과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게 정말 될 수 있는지를요,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실험기구가 복잡하지만요, 예, 간단하게 여기 이런 식으로 플라스크를 이렇게 두고요, 이 플라스크 내부에 아까 전에 말했던 환원성 기체들 있죠? 이런 놈들. 이런 환원성 기체들을 채워놓고요, 여기다가 전기 스파크
스파크를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물도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요. 그렇죠? 여기서 물은요, 비가 내리는 환경. 전기 스파크 같은 경우는 번개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원시 지구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낸 거죠. 그렇죠? 다만 이 실험의 한계점이 뭐냐? 화학 진화설의 한계점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산화탄소 같은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산화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화성 기체를요, 조금이라고도 넣는 순간 여기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시 대기에 환원성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다량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산화탄소 들어가면은 간단한 유기물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진화설의 한계점입니다. 그렇죠? 원시 대기가 환원성 기체로만 이루어졌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 중 하나가 어디냐면요, 심해 열수구입니다. 그래서 심해 열수구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잖아. 그러면요,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런 곳을요, 심해 열수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구멍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곳을 조사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곳에는요, 이런 식으로 환원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환원성 기체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뜨거운 열 에너지랑 주변에 있는 촉매 물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으로요, 굉장히 확률이 높게 지목되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심해 열수구가. 그렇죠? 다만 한계점은요, 이 뜨거운 열과 촉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단한 유기물이요, 분해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해 열수구설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 기원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우주 기원설은요, 우주에서 생명체가 왔다라는 가설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가설이에요. 운석에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있어서 이런 간단한 유기물들이 우주로부터 지구에 유입되었고, 이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생명체가 여기로부터 탄생했다라는 가설을 이제 우주 기원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머치슨 마을에 떨어져 있는 머치슨 운석을 조사해 봤을 때 지구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아미노산 같은 애들도 여기서 이렇게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온 이제 간단한 유기물들로부터 이제 그 생명체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주 기원설이라고 부르는데, 한계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유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각각의 한계점이 이제 저기 27페이지 제가 밑에 특징이랑 한계점 다 실어놨죠. 참고로 그냥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이 부분을 안 하는 학교도 많아가지고요. 만약 학교에서 안 배웠다 그러면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가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야, 닭이 먼저야 아니면 달걀이 먼저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질문한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생각해봐. 여기 닭이 있어요. 근데 얘를 낳은요, 누가 있을 거야? 부모 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낳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낳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가다 보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부터는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네 발 달린 물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이야? 생명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했다 보니까 어디부터를 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딱 부러지게. 마치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얼음물, 0도씨의 차가운 물을 담궈놨어.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요, 얼마로 만들었냐면요, 뜨거운 물 100도씨로 만들었어. 끓는 물을 만들었어. 야,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뜨거운 물이 된 거야?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한 60도씨 정도 됐으면 뜨거운 물이 됐겠죠. 59.99도는. 오케이?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디부터 닭이고 어디부터 닭이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잡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연택설,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는 대표자료 2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요. 그림은 시기 1과 2에서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 두루 집단 P의 부리 크기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1에서 2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부리의 크기에 따른 개체수가 변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이런 식으로 부리 크기 그리고 개체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집단은요, 요런 집단이었습니다. 요게 1. 그리고 여기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부리 크기가 요런 식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1에서 2로 자연 선택이 일어난 집단인데, 우리가 요거를 보고요, 이제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에서 개체 사이에 부리 크기의 변이가 있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짧은 부리를 가진 애들도 있고, 긴 부리를 가진 애들도 있고, 중간 정도 부리를 가진 애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리 크기가 작은 개체일수록요,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면은요, 집단 1의 평균 부리 크기는 요 정도 됐겠죠? 근데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평균 부리 크기가 뭐가 됐어? 증가하게 되었죠? 이 평균 부리 크기가 증가한 까닭은요, 부리 크기가 클수록 생존에 유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부리 크기가 작은 애들이 있죠? 개체수가 얼마가 됐죠? 0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뒤졌다는 소리야. 왜 뒤졌겠니? 생존에 불리하니까 뒤졌겠지, 그렇죠? 부리 크기 중간인 애들 이만큼 줄어들었죠? 무슨 말이야? 얘들도 생존에 불리했으니까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부리 크기가 큰 애들은요,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생존에 유리했다, 부리 크기 클수록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요. 3번, 부리 크기가 A인 개체수는요,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 예, 틀린 말이죠. 2에서는요, 이만큼 있고요. 1에서는요, 이만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아무리 봐도 2에서가 더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읽을 줄 알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3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그림은 어떤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랑 나는요, 바다의 형성으로 분리된 지역이며, 기역이랑 니은에서 각각 돌연변이랑 자연택 중 하나가 일어났다. A부터 C는 서로 다른 날개 형질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런 식으로요, 바다로 이제 막혀 있죠? 그러면요, A라고 하는, 여기 있는 나비는요,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하고요, 여기 있는 나비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지리적 격리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기역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이런 두 장소에서요, 갑자기 여기서는 B라고 하는 애들이 툭 튀어나왔고요, 여기서는 C라고 하는 애들이 툭 튀어나왔죠.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리고 딱 봐도 뭐예요? 아무리 봐도 돌연변이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요런 곳에서 니은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는 B만, 여기서는 C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야? 여기서 A가 생존에 분리했겠죠? 그러니까 다 죽어가지고요. B랑 C만 각각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1, 2, 3, 4, 5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자, 2번 나비 집단의 변이는요. 기억과 니은에 의해 모두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틀린 말이죠. 그렇죠? 기억에 의해서는 변이가 증가했지만 니은에 의해서는요. A가 제거되면서 오히려 변이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세 종류에서 두 종류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니은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3번에 가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요, B가 A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A랑 B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자연택이 일어나면서 B만 살아남았으니까 A가 분리했다. B가 더 적응력이 좋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3번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에 나에서 A 형제를 갖는 개체는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C 형제를 갖는 개체로 변하였다. 자, 아까 말했죠? 진화에는요, 목적성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빨간색 나비가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흰색 나비로 변할 수가 있겠니? 한 개체가 갖는 유전자는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C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A가 생존에 불리해서 그냥 죽은 겁니다. C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야. A가 C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A는 그냥 죽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4번 틀린 말이고요. 자, 5번 지리적 격리는요 종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지리적 격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과정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게 되면요 B랑 C는요 서로 교배를 해도요 자손을 못 낳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B랑 C는요 서로 다른 종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종분화라고 불렀죠. 종분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지리적 격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이 되었을 때 교배에서 새끼 묻는다고 했죠. 우리가 이때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요 이런 식으로요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목적성이다 방향성 없다 이런 것만 주의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됐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잘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지금 진화를 통해서 생물들은 점차 다양해졌죠.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